제가 스스로 저를 보면서 정말 변태스럽다고 생각한 게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늘어요. 그게 전 되게 쾌감스러워요.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 변태스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안의 박우란입니다. 틈이 있었고 저희가 오늘 다른 새로운 책으로 다시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소연 선생님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원 배소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눌 책은 이게 표지도 되게 좀 특이하고, 실존적 변태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그냥 소개를 받았고, 단편적인 소개를 받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호기심이 생겼고, 왜 호기심이 생겼냐면,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실제로는 그걸 원하고 있다. 네. 이 개념이 이제 락강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주의상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맞닿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먼저 결정을 하고 수현 선생님한테 안내를 드렸고,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룬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전에 어떤 문학 작품과는 별개로 정신분석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선정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책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음, 라칸이 말한 주의상스가 무엇인지, 칼 융이 말한 그림자라는 것이 음, 그게 어떻게 삶에 드러나는지 좀 현실적으로 저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내가 삶에서 겪었던 고통이 사실은 내가 원했던 거라고 해서 시작되는 나는 아닌 나 전혀 아닌데라는 네, 그 전혀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이 의식적인 측면이고, 그렇지. 내가 모르는 부분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좀 몇 개 알게 된 것이 기존에 있었지만, 또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다뤄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이제 굳이 말하자면 제가 원하는 방식의 아주 깊이 있는 심층적인 어떤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용어가 이 이제 작가는 그 융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융기스트는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 뭐 그림자라든지 이런 용어 우리가 지금 좀 대중적으로 네. 쓰여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아마도 본인이 체득한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신의 언어로 푸는 과정에서 조금 더 쉬운 거? 네. 좀 약간 이 실존적 변태 수업이라는 제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날태하는 방식의 네. 언어를 일부러 쓰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마법이라던가 네, 맞아요. 주술. 주술 그런 뭐 느낌. 이런 네, 그런 연금술. 이런. 그죠. 네. 그런 용어들은 사실 전 조금 이제 거슬리긴 네. 하더라고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어떤 용어를 잘 풀어서 이야기하면 굳이 그 언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네. 사실은 굉장히 진짜 실존적인 어떤 부분들이고 조금 더 영성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아마 그걸 또 가볍게 접근하기 쉽도록, 음,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 너도 해봐, 이거 그 정도의 효과가 있어라고 사람을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그 외판의 느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같이 해보자. 이거 네. 되게 좋은데 쉬운 거야. 챌린지 느낌. 네. 이거 되게 쉬운 거란다. 그러니까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한때 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게 아, 알아요. 아세요? 네.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제대로 뭐 접해보거나 그걸 들여다보진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던 분들한테 이제 얼핏얼핏 듣는 정보만으로 사실 그거를 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동의가 네.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뭐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최면을 걸고 이런 게 이제 이 정신분석 하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가스라이팅 네. 같고, 그러니까 긍정을 주입하는데, 이게 긍정을 주입한다는 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지 않느냐.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혹은 융이 얘기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무의식에 있는 어떤 짐승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긍정을 만날 수 없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되게 긍정적이고 긍정주의자고 이 얘기를 일단 접하면 일단 저는 거리를 두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말로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회피적이다. 네. 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네. 이게 긍정주의자라는 게 무조건 좋게 좋은 걸로 막 아름답게 얘기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당면에서 직면해서 돌파하고 완전히 부딪혀서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래서 그럴 거야.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피적인 거. 네. 그리고 굉장히 나르시스적 측면에서의 어떤 정신승리 네. 측면, 자기만족적 측면, 이런 측면들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그 시크릿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되게 음, 좀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웠던 지점인데, 살짝 이 책에서 약간 그런 면들이 있지 네. 않았나라는 걸 경계하면서 계속 읽게 됐던 것 근데 같아요. 저도 최근에 요새는 끌어당김이라는 화두가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도 갖다 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음,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적당히 패스하면서 봤던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책을, 근데 이제 전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실존적 변태 수업. 왜냐하면 정말로 이게 이제 저희가 분석 장면에서 이렇게 조금 희화화한다는 거는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거운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네. 것에는 굉장히 이 유머와 네. 희화화가 중요한 하나의 승화적 기제인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변태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해서 만들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너 진짜 변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것에 대해서 쪼끔 더 다룰 수 있겠다. 네, 그 변태성이 우리를 얼마나 쾌락으로 이끌게 하고, 네. 근데 인제 절대 다수의 많은 분들이 "아니야. 난 그거 내가 원했던 게 네. 아니야. 네.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네. 뭐 내가 먹고 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런 네. 것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서현 선생님도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지배되어 있는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어, 굉장히 주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네. '적극적인 변태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인제 회사 문제라든가 저는, 네, 음. 작년이 되게 분기점이었어요. 인생에. 어. 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래. 난 작년에 이런 생각을 나도 했었지. 뭐 그런 어떤 인생 시점의 계기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음. 네,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쪼끔 그런 부분들을 어 근데 이 제목이 좀 음. 너무 음. 이렇게 실용서적에선 보기 어려운 제목이잖아요. 선생님한테 제목을 들었을 때, 네? 하고 일단 실존 변태 이것만 듣고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나오길래 제가 이거 맞냐고 여쭤봤더니 맞아요. 이게 맞나 싶어서. 어.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분께 이 책의 딱 포인트 "선생님 그 책의 주의사항스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만 듣고 제가 일단 픽을 했고, 왜냐하면 락강 정신분석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사실 그 주의사항스의 개념인 건데, 어 그 부분을 이제 다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막상 책을 보니까 그 표지나 이런 것부터가 너무 정말 이 정신적인 이런 것과 무관하게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이 표지가 이런 표지거든요. 이거 플라스틱, 제가 그 케이스 가져온다는 걸 음. 깜빡했는데, 그 그러니까 약간 해두방 같은 표지 음 플라스틱 덮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덮개에는 약간 우리가 어떤 느낌을 연상하냐면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할 때 SM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사디스트와 네. 네. 매저키스트의 두 사람의 플레이가 네. SM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마치 맞아요. 가죽 옷 입고 네. 채찍 들고 네. 여기 이렇게 뭐 그런 걸 순간적으로. 네. 연상시키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어떤 과학과 피학의 어떤 변태적인 연속성 안에 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벌써 이 이야기에만도 제가 이 정신분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어디에 굉장히 거북함을 보이냐면 쾌락이라는 단어. 쾌락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어쨌든 그 불가분의 어떤 쾌락의 속성이 있는데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뭔가 쾌락은 변태스럽고 그럼 이게 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느냐? 나는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네. 혹은 뭐 좀 더 정상적인 네.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자기 상이 있잖아요, 상. 네. 그 상에 위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언어가 나왔을 때 혐오하고 특히 여성들 인제 이게 히스테리적 관점인데 히스테리 구조의 여성들은 특히 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되게 터부시하고 네. 또 그거를 금기시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느끼니까 "그거 굉장히 성적인 향유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무슨 소리." 네. 네. 어 내가 음. 난 그런 사람 아니고 또 나는 성욕이 별로 없고 남편하고나 연인 관계에서 별로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않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괴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성으로 인해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그 성적인 애들이 섹슈얼한 어떤 그 리비도, 섹슈얼 리비도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가부장적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할 때 밝히면 안 되고 네. 절대 어떤 도발적으로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성을 향유했을 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통제나 지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나 남성적 관점에 길들여진 여성성이 강한 여성들일수록 성을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 어 그래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좀 쾌락의 측면에서라기보다 보통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사실상은 그걸 네가 즐기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는 또 거기서의 괴리감일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그 즐기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의상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그 프로이드의 쾌락 원칙이라는 게 현실 원칙이라는 게 불쾌는 밀어내고 네. 어 유쾌함 그러니까 인제 즐거움은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막 불안정하고 힘든 거는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안정화하려고 하는 보수성도 본질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추구하면서도 근데 우린 누구도 안정되어 있거나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나가 불안과 어떤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중에 계속 놓이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지만 이 인간의 에너지나 우리의 본질이 그것을 그런 방향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거나 마치 중독처럼 계속 나도 모르게 고통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나는 늘 착취당하는 관계, 뭐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늘 착취당하는 관계에서 늘 고통을 받고 '난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내가 또 연애를 하다 보니 또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지금 소혜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이 책에서도 그게 결국 당신이 원하는 네. 것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의식에서는 '아 아니야. 난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날 거고 난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고 이전의 연인들 같은 난 이런 연애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정말 다시 좀 잘해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의식에서는 100% 생각을 하는데 왜 항상 같은 반복, 같은 고통을 출연시키는가? 여기서 책에서 이야기하거나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주의상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즐김이 있다. 근데 이 즐김이라는 게 우리가 세속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막 이렇게 막 너무 즐겁고 좋고 이 즐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의상스라는 건 현실 원칙을 벗어난 쾌락인데 내가 싫어하지만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거 중독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수업 때 하나의 의존증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술을 먹으면 네. 나빠지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몸이 망가지고 나빠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간이 망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인제 몰골이 어 말이 아니게 되고 '아니야 내일 인제 절대 술을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시간이 되면 술에 네. 손이 가잖아요. 그게 그럼 나중에는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술을 먹었을 때 행복하냐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안 행복해요. 술을 먹으면서 그냥 먹게 되고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게 되는데 그 중독과 의존증이라는 게 이 무의식적 즐김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통을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정신분석에서 어떤 분들이 "너무 괴로워요 선생님." 막 벗어나고 싶고 어 "아 나 진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면서도 제가 어느 순간 "그거 되게 즐기시잖아요. 그거 계속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래 분석을 하신 분들은 웃어요. "아이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음. 어떤 분들은 오래 분석 시간이 길지 않은 분들은 불쾌해하시기도 하고 네. 되게 '무슨 소리 하느냐.' 음. 되게 모욕적으로 네. 느끼고 감히 나를 이렇게 그쵸. 평가하는 굉장히 할 수도 있고. 모욕적으로 느끼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간극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무의식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제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의식은 나만 모르고 남들은 또 다 알아요,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알죠? 그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도 어 저 사람은 뭐 티 안 나겠지 하고 행동하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은 저 다 속에 알잖아. 뭐 하는지 다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거든요.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나는 그게 막 싫다고 얘기하고 "아 나 이제 다 내려놨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닌 거 뻔히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할지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무의식은 사실은 우리 삼자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게 창피해. 무의식이라고 네네. 생각해요 저는. 본인만 모르는 무의식이다. 왜 본인만 모르게 되느냐. 알고자 하지 않은 그 무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이게 왜 무지에 대한 열망이냐. 말 그대로 지금 그 무이상스의 즐김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의식적인 차원에서 너무 괴로워요. 괴롭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욕망과 호기심은 인제 책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지만 부정되고 억압되고 터부시되는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 삶에서 되게 성취된다. 이건 성취라고 표현을 했는데 "절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라고 절대적인 어떤 단언과 선언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내 것이 되어 있다. 네. 내가 그러고 있다. 이게 무의식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정되고 억압되어서 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건데 나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취로 보지 못한다. 네. 성취로 보지 못할 때 의식의 차원에서는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이 네.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이거 좀 또 다른 얘기인데 무슨 제가 참으로 깨알같이 '나는 변태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언제 드냐면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서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은 이거 구독, 좋아요 이런 말 얘기 안 하세요." 네. 이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영상을 방출시킨다는 건 많은 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봐 주셔야 되고 들어 주셔야 우리가 더 보람이 있는 건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아. 이 간극이 있잖아요. 네. 구독자가 제가 예전 초기에 저희 인제 앞전에 했던 팀들하고는 그 한강 작가의 네. 것들을 다루어서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네. 타면서 그게 폭증을 했어요. 음. 우리는 네. 이슈가 하나 생기면 조회수가 폭증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영상 금방 내려버렸거든요. 맞아요. 내리셨다고 내렸어요. 했었어요. 그게 뭐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스스로 저를 보면서 정말 변태스럽다고 생각한 게 구독, 좋아요가 생기지 않고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늘어요. 음. 그게 전 되게 쾌감스러워요. 그냥 음. 뭔가 이렇게 노출은 돼 있지만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 하고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늘어가는 거? 근데 같이 출연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 조회수가 적은 거 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베스트셀러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나.'라는 음. 생각을 좀 맞다. 종합하게 됐어요. 소혜 선생님 입장에서 '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나? 내가 좀 더 네. 재밌게 해야 되나?' 이런 그 책임감도 그런 느껴지셨다. 게 그죠?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또 제가 진짜 막상 해 놓고도 무관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또 싫은 거예요. 싫어서 굳이 영상을 노출시켜 놓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기분은 좋으면서도
안 왔으면 하는 그 양가적인 상태를 놓이면서 제가 '아 나는 정말 뼛속까지 너무 깨알같이 정말 변태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 변태스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의 의도가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불편, 부당함, 그리고 불쾌함들, 불행들조차도 온전히 내 무의식이 어떤 원하는, 행하는 어떤 지점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흐름을 탈 수 있을 때 우린 진정으로 해방될 것이다. 이게 결론인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총정리하자면. 네. 어, 어.